여러분, 미국의 대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야밤에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어 지금 뉴욕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전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권이라는 방패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논리라면 북한의 김정은도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독재자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미국의 속내가 그것뿐일까요? 오늘은 트럼프식 힘의 외교가 불러온 주권의 재해석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진짜 숨겨진 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국방부와 CIA가 공식 인정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마두로 체포 작전의 뒷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푸에르테티우나 군사기지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가 148분 만에 미군에게 뚫립니다. 전 세계는 미군의 군사력과 정보력에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사실 미군은 마두로가 어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비상탈출구는 어디인지 정밀한 내부 정보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은 마두로를 체포하기 훨씬 전부터 마두로의 목에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었습니다. 여러분, 200억 원이라는 돈이면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에서 눈이 돌아갈 만하죠. 결국 누군가 그 유혹에 응했습니다. 마두로의 곁에서 숨소리까지 듣던 최측근이 CIA의 정보원이 된 것입니다. 이 내부 조력자가 넘긴 정보는 위성사진이나 정찰기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마두로가 매일 밤 몇 시에 어느 방으로 이동하는지,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보안이 취약해지는 지점은 어디인지, 심지어 마두로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습성까지 미군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 작전 후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정보를 확보한 미군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작전 전 네바다 사막과 노스캐롤라이나의 비밀기지에 마두로의 관저와 똑같은 크기와 구조의 복제 건물을 지어 훈련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전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할 때도 미국은 이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모형을 넘어서 내부의 미로 같은 복도, 방음벽의 두께, 심지어 문고리가 열리는 방향과 가구의 배치, 카펫의 질감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작전 중 대원이 가구에 걸려 넘어지거나 문을 여는데 단 1초라도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미국의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요원들은 이 가짜 요새에서 수천 번의 침투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마두로의 침실까지 찾아갈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작전 준비를 마친 미국은 드디어 1월 3일 새벽 2시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 단호한 결의를 시행합니다. 미군은 먼저 베네수엘라 수도의 전기와 통신망부터 끊었습니다. 150여 대의 미군 항공기가 베네수엘라 하늘을 덮었고 베네수엘라군은 어둠 속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마두로가 있는 요새에 침투한 미군. 그 과정에서 마두로 경호병들과 교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 100여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미군은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죠. 사실 마두로의 옆에서 끝까지 저항한 군인은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아니라 쿠바의 정예부대였습니다. 쿠바의 엘리트 특수부대인 아비스파스 네그라스라는 검은 말벌이었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장성들이 미국의 현상금이나 회유에 넘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쿠바 요원들은 마두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혈맹 관계였기에 배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었죠. 그런데 이 쿠바 정예부대가 손 써보지도 못하고 전멸하죠.
미군이 침실에 들이닥치자 마두로는 급히 강철로 된 패닝룸으로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미 그의 도주로를 알고 있었기에 마두로는 도망가기도 전에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마두로는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오열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소용없었죠. 새벽 4시 29분 두 사람은 미 해군 강습 36함 이오지마함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작전 시작부터 신병 확보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8분. 내부의 배신과 철저한 복제 훈련이 만들어낸 소름 돋는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마두로 일행은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헬기를 타고 맨해튼 마약 단속국 본부로 옮겨져 생체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현재 마두로는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도착 당시 마두로가 여유롭게 평화의 V자 표시를 그리거나 경찰관들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는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트럼프는 플로리다 리조트 상황실에서 지켜봤고 작전 이후 미군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고 완벽한 승리였다고 자축하죠. 이제 미국이 도대체 왜 다른 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한 것인지 겉으로 내세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를 대통령이 아닌 매년 수백 톤의 코카인을 유통하는 거대 조직의 두목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마약 테러리스트라는 겁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마약 카르텔이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름은 태양의 카르텔입니다. 이름이 참 웅장하지만 그 내막은 범죄 카르텔일 뿐입니다. 베네수엘라 장성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태양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는 곧 베네수엘라 군대 자체가 마약 유통의 핵심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마약 조직은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죠.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군대가 직접 마약을 호위합니다. 군용 트럭에 코카인을 싣고 검문소를 당당히 통과하며 국가 소유의 항구와 공항을 마약 수출 터미널로 사용했죠.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톤에서 250톤에 달하는 코카인이 이들의 손을 거쳐 미국과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약 밀매를 위한 거대한 기계로 작동한 셈입니다. 마두로 측은 늘 미국의 모함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터진 이른바 마약 조카들 사건은 그 주장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마두로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친조카 2명이 IT에서 미국 마약 단속국에 의해 전격 체포됩니다. 당시 그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무려 800kg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장을 이용해 마약을 실어 날랐고 마두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마약 밀매의 실무자였다는 사실은 마두로 정권이 범죄와 얼마나 깊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두로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를 단순한 마약사범이 아닌 테러리스트라고 분류한 이유는 콜롬비아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 은신처와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순도의 코카인을 독점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코카인을 미국으로 보낸 뒤 그 수익금으로 다시 무기를 사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마약 자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 세력의 돈줄이 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이 사건을 악의 심판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마두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국민을 탄압하고 미국에 마약을 뿌린 범죄 집단의 수장일 뿐이라는 거죠. 인권유린과 마약 테러리즘 앞에서는 국가 주권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보편적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나 에콰도르처럼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인근 국가들도 겉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내심 미국의 결단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였기 때문에 외국에 망명한 베네수엘라 난민들도 미국의 마두로 체포 이후 국기를 흔들며 뛰어나와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하게 악의 심판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겠지만
국제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는 강한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생길 때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다고까지 했죠. 이에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은 주권에 대한 사형 선고다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무력으로 납치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특히 베네수엘라의 내무장관의 발표로 100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자 미국이 국제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제적 유괴범이자 학살자가 되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제국주의의 부활이며 앞으로 어떤 나라도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국가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우호극을 향한 눈감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에는 마두로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인권을 탄압하거나 독재를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동의 일부 왕정국가나 아프리카의 친미 성향 독재 정권들이 대표적이죠. 그들도 반대파를 숙청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때로는 국제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에게는 앱솔루트 리졸브 같은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미국의 안보 동맹이거나 에너지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결국 정의의 잣대가 인권이나 법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슈크지 살해 사건이나 이집트의 군부 탄압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를 보여주던 미국이 유독 중국과 손잡고 달러 패권에 도전한 마두로에게만 철퇴를 내린 것은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패권의 수호였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마약 범죄를 소탕하려고 이런 거대한 작전을 벌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체포한 지 5일 뒤 석유를 둘러싼 미국의 속내가 밝혀집니다. 2026년 1월 9일 뉴욕 구치소에 갇힌 마두로가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베네수엘라의 항구는 이미 미국의 성조기로 뒤덮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직후 베네수엘라 원유 5천만 배럴을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정의의 심판이라던 군사작전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유조선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기는 정말 빠릅니다. 1월 6일 밤 그는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고품질 원유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시장 가격으로 팔아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천만 배럴은 베네수엘라 연간 생산량의 15%에 달하는 양입니다. 미국 석유공룡 쉐브론의 유조선 11척은 이미 베네수엘라 항구에 도착해 파이프를 꽂았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한 지 불과 사나흘 만에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은 미국의 에너지 저장고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2007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며 엑손모빌이나 코노코필립스 같은 미국 기업들을 빈손으로 쫓아냈습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자산을 뺏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철수했었죠. 하지만 2026년 1월 9일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 기업 CEO들을 만나 이제 우리에겐 시추할 석유가 아주 많다며 호탕하게 웃었죠. 총칼로 마두로를 몰아낸 자리에 20년 전 쫓겨났던 미국 자본이 다시 주인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잃어버린 앞마당을 미국이 되찾은 복수국의 일종이 되죠. 이 거대한 석유 수송 작전을 보며 가장 피가 마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원래 이 5천만 배럴의 원유는 중국으로 갔어야 할 물량이었습니다. 중국이 마두로에게 빌려준 600억 달러, 한화로 80조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한 현물이거든요.
미국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은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인 남미를 장악하려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 싸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담보로 중국으로부터 무려 6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빌렸었죠. 80조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헐값에 가져가며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거대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마당에 중국의 에너지 기지가 들어선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마두로가 석유 결제 대금으로 달러 대신 중국의 위안화를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위안화 결제를 시작하면 다른 반미 국가들도 동참하게 되고 결국 달러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겠죠. 트럼프는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전 세계에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를 선택하는 지도자는 안방까지 찾아가 수갑을 채우겠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보낸 거죠. 또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한 헐값의 기존 석유 계약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군사작전 한 번으로 중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망을 통째로 끊어버린 셈이죠. 그동안 중국은 이른바 1대1로를 통해 남미 국가들을 핏더미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현대판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를 중국 중심으로 잇는 거대한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1대, 원벨트를 뜻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는 경제벨트를 의미합니다. 1로, 원로드.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죠. 중국은 이 길목에 있는 국가들의 도로, 철도, 항만을 지어주며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줍니다. 베네수엘라는 바로 이 1대1로 전략이 중남미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거점이었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만 약 100조 원에 달하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석유의 80% 이상을 사실상 독점해온 셈이죠. 하지만 마두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이 막대한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로 힘든 중국 입장에서는 남미에서 회수해야 할 수십조 원의 자금이 묶이는 것으로 그 자체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 국고에 거대한 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또 미국의 이번 작전은 쿠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쿠바의 미구엘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야만적인 납치이자 국가 테러리즘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떨림이 섞여 있죠. 가장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동맹이었던 마두로가 단 2시간 만에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 무법천지 같은 행태를 막지 않는다면 다음은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쿠바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라며 작전의 성공을 자축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바나의 지도자들도 이제 밤잠을 설쳐야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쿠바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쿠바가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줄인 석유가 끊겼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쿠바는 마두로 정권으로부터 거의 무상에 가까운 석유를 공급받으며 전기를 만들고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의 유전이 미국의 손에 넘어간 것이죠. 벌써 쿠바의 아바나 시내 주유소에는 수 킬로미터의 줄이 들어섰고 도시는 암흑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를 통해 남미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마두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 편에 설 것인가를 묻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 미국의 태도에 떨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까운 곳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현재 마약 제조, 위조 지폐, 암호화폐 해킹 등 역시나 범죄 국가의 수장으로 미국에 체포될 수 있는 다수의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김정은도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되죠. 결국 마두로 체포는 우리에게 차가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국제무대에서 정의라는 것은 결국 힘을 가진 자가 휘두르는 칼날의 이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마두로는 범죄자 독재자가 맞기 때문에 불쌍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주권 침해가 정당화되면 다른 국가들도 언젠가 미국의 칼날 아래 설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 사건은 정의를 위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힘을 앞세운 횡포였을까요? 답은 역사만이 알고 있겠지만 분명한 건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권리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은 미국의 이 대담하고도 위험한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악마를 잡기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정의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했던 결단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지식창고였습니다.